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그 19세기 사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번 보냐면 275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19세기 때 여러 이념에 대한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비인 체제하의 보수주의자들은 정통과 역사가 이성보다 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권 평등, 인간의 선, 진보 등의 개념을 부정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 비인회의 때 이제 이후에 보수주의자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종전에 프랑스 혁명 때 어떤 계몽 사상이나 뭐 사회 계약설 이런 것들을 부정을 했죠. 자, 그래서 틀렸고 맞고 이게 맞은 게 잘못된 거니까 일단 답은 아니죠. 2번을 보면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반은 부주의 계급이었는데 그들은 1848년 2월 혁명 이후 보수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민주주의 평등 이념과 대립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반 부유주의 계급인데 특히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어 잠깐만요. 어 여기에서 인제 보수화되면서 이때 인제 특징이 뭐냐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결별됐다는 거예요. 결별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이월 혁명의 부유자 계층들이 정치 권력이 인제 지게 되니까 혁명 정신이 사라지고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 인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인제 대립이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쳐졌는데 보수화됐다. 그래서 이월 혁명 이후에 이런 민족주의 성격 변화 앞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인제 제시를 했는데 요거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3 번을 보면 낭만주의는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을 강조하고 진리를 이루는 길은 인간의 자발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하면서 19세기 역사학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아니죠. 네. 낭만주의는 그 당시에 이제 중세를 상당히 낭만의 시대를 보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 19세기 역사학들 주로 이제 중세의 어떤 그 개별성을 강조한 역사주의 학파들 영향을 받은 역사학에서 중세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래서 오히려 역사학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 인제 19세기 말에 등장한 이 역사가들은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각 시대의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중세를 낭만의 시대를 보고 이걸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역사학 연구에 큰 영향을 줬다. 랑케도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답이 맞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지만 여기 물어보는 게 이제 잘못된 거니까 이 3 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4 번을 보면 19세기 독일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반대하면서 과거 독일 특히 중세 독일에 영광을 부여하고 세습적인 군주제와 귀족지배를 찬양했다. 맞죠? 그래서 이 19세기 독일 민족주의는 1848년 2월 혁명 이후의 독일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때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중세 독일에 대한 큰 영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독일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요때 랑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랑케 역사가는 이제 역결혼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약간 포울생 중심의 역사관이야.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답이 3번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2 번을 볼게요. 자, 2 번은 다음에 설명한 문해사조와 관련된 문학가는 이렇게 있는데 대개 18세기, 19세기 이제 문해사조는 처음에 고전주의가 있죠. 고전주의. 그리고 나타난 게 낭만주의죠. 그리고 사실주의가 있고 그리고 자연주의 이렇게 인제 얘기했는데 고전주의는 이성을 강조해요, 이성. 근데 이제 이성에 반발해서 이제 19세기 때 등장한 게 초반에 등장한 게 낭만주의죠. 낭만은 이성의 반대로 감정을 강조하죠. 예. 근데 이 사실주의는 낭만주의가 이 감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 그 당시 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비춰야 된다.'라는 게 사실주의죠. 근데 이 사실주의 또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잘 비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절제한 대안책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사회과학적 분석 이런 것들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적 분석을 이제 수법을 통해서 사회를 모사하고 그리고 통해서 나름대로 작가의 인생과 인간관을 내비치면서 뭐냐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주의는 단순히 보여주는 데 치중되는 반면에
자연주의는 이 사실 왜 이렇게 되는가를 자연과학적 수법을 이용해서 묘사를 하고 나름대로 주관적인 의지나 동기 뭐 이런 것도 같이 첨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자, 다음에 설명한 문해사주에 설명한 문학가는 이윤의 실패로 끝난 이후 19세 후반기에 접으면서 문학예술가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쫓나 꿈을 쫓는 것보다는 요게 무슨 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낭만주의죠. 그래서 인간 사회와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사조가 등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사실주의죠. 사실주의. 자, 그러면 요 사실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좀 관련 작가들 찾아볼게요. 요게 약간 역사 시험은 아닌데 문학 시험하고 좀 비슷하죠. 게테가 있는데 게테는 요 사람은 이제 파우스트 쓰는 사람이 유명하죠. 18세기 고전주의 작가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주의와 틀리고 빅토리 유고는 이 낭만주의 작가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소설책이었던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 레미다저를 썼죠. 그다음에 이제 푸시킨이 있는데 푸시킨은 이 사람도 러시아 낭만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3번 졸라인데 이 졸라는 이제 좀 약간 그 뭐냐면 어 뭐랄까 사실주의보다는 자연주의와 가까워요. 사실주의보다 좀 더 한 발짝 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에미졸라를 해 가지고 JFC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쓴 "나는 고발한다."라는 장문의 편지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에미졸라 외에도 그러니까 에미졸라는 이런 편지 외에도 목노조종이라는 사실 그 자연주의 작품을 썼어요. 목노조주점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썼는데 요게 인제 자연주의지만 요게 내용이 다 낭만주의 뭐 고전주의니까 제일 가까운 게 3 번이에요. 그래서 사실주의에서 좀 더 한참 난 건 자연주의 작가지만 사실주의와 약간 유사하기 때문에 답을 3 번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3 번으로 해 놨어요. 3 번으로.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유럽 근대 국가에 일어나는 사건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가는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면 인제 1 번을 보면 그 크림 전쟁이 먼저죠. 크림 전쟁. 네, 니콜라 1 세 때 일어난 거. 그래서 인제 거기에 자극을 받은 알렉산더 2 세가 근대화를 위해서 농노해방론을 이제 했고 근데 알렉산더 2 세의 개혁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허무주의자들이 허무주의자들 뭐냐면 인민주의자들이 그 분화운동 운동을 펼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 내용들 순서가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2 번을 보면 프랑스 낭트 칙령이 있는데 이거 낭트 칙령은 앙리 4세 때 공포하고요. 그래서 신교도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이고 그다음에 30년 전쟁에 개입했죠. 요건 그 뒤에 이제 누이 13세 때 얘기고 포로동에 난 진압은 이건 누이 14세 때가 얘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요 답이 2 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3 번을 보면 비스마르크 취임이 먼저가 아니라 관세 동맹이 먼저예요. 그러다가 인제 비스마르크 수상이 취임하고 나서 그다음에 북부 독일 동맹 요거는 그 오스트리아 싸움에서 인제 승리한 후에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건 순서가 바뀌었죠. 요게 앞이고 이게 뒤고 근데 그다음에 영국의 성실청인데 성실청은 이제 헨리 7 세가 만든 거야. 왕실 법정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에스파냐 무장 함대 격파는 요건 엘리자베스 여왕 때죠. 수장령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였던 헨리 8세 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가 이쪽 앞으로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답이 2 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이제 주관식에 안 나오겠죠. 근데 그 개별적인 사건들은 하나하나 외워두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낭트 칙령 예전에 한번 나왔고 포도동의 난도 인제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뭐 성실청이라든지 수장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별적인 사건들은 한번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9 세기 전반 유럽 사회를 주도한 사상과 묶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인제 이렇게 묶어 보면 아닌 것부터 찾아내는 게 낫겠죠.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단, 민족을 강조하고 전체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희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전에 이전에 이후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건 20 세기 사상가야. 예, 틀리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등장했죠. 그다음에 자유주의와 나왔고
그래서 니은과 디귿 관련된 건데 여기 제국주의가 있어. 제국주의도 이 19 세기 때 등장을 한 건데 여기에 순서 보면 이제 니은, 디귿인데 짝짓기를 보면 다 하나씩 뭐가 들어가요? 기읍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이게 여기 기읍 들어가죠? 그다음에 디귿까지 있는데 이 제국주의는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전반의 유럽 사회의 주도한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인제 제국주의는 좀 전반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그냥 안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국주의 19 세기에 등장했지만 이게 정확한 등장 연대가 인제 뭐냐 19 세기 중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이니까 19 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제국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2차 산업혁명 때 이렇게 등장하니까 제국주의는 중후반 정도 이렇게 넘어갈 때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전반이라는 말에도 걸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예. 19 세기에 등장했지만 그래서 요것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니은과 티귿 답이 2 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 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고전경제학자의 주장을 잘못 말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밀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높은 임금을 확보하고 이윤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맞죠? 이 밀은 고전경제의 완성자로서 자유론의 어떤 저자들도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를 정복시킨 사람이야. 이걸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힘도 필요하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건도 필요하다 하면서 그 당시 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노동자의 어떤 처우도 개선을 주장을 하고 여성의 어떤 투표권도 옹호해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요 위일 내용 많고 2 번을 보면 자 리카르도는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값이 편하므로 높은 임금은 노동자 숫자를 증가시켜 공급 가다를 인제 형성을 빚게 되고 그 임금은 다시 떨어지도 게 마련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인제 했는데 리카르도는 인제 지주 출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부의 3대 요소를 이제 제시했잖아요. 그래 갖고 토지, 노동, 자본 이 부의 3대 어 부가가치 3대 요소고 그리고 토지를 통해서 지대를 받고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뭐야 예 자본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거죠. 이게 인제 이런 부의 3대 요소에서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윤 체계가 형성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게 토지다. 토지를 받는 지대가 제일 가치가 높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리카르도가 지주 출신이라서 그래. 지금도 맞는 말이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챙기는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높은 임금을 주면 그만큼 인제 뭐냐면 노동자의 임금 수를 증가시켜서 공급 과다 형상을 빚게 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이제 벌이게 되고 결국엔 또다시 뭐냐면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일정이 있는 자들의 논리를 이제 제공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 번을 보면 멜세스는 노동자의 빈곤의 책임은 그들의 낮은 임금에 불구하고 아이를 많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뒤에가 틀린 거죠. 따라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여기까지는 맞아. 예. 출산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인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왜 틀렸냐? 자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틀렸죠. 적정 수준. 이 적정 수준 유지하면 안 돼. 왜냐 적정 수준 유지하면 계속 애를 낳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냐면 노동 인구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억제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에 반해서 그 식량은 산술금 수준이 늘어나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술금 수준이고 인구 기하급 수준이 늘어나니까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낮춰야죠. 낮춰서 그래야지 출산을 억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식량 생산을 뭐냐면 주인 식량 생산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절정한 임금이 아니라 저임금을 유지한다가 맞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까지는
여기부터가 이제 좀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메세스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국가의 개입을 인정했다는 거야. 예. 어떤 분은 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할 때 메세스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메세스 관련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출산도 억제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임금을 낮춰 가지고 뭐냐면 애를 못 낳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자들 중에 좀 약간 이제 몇 명을 골라서 단종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인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늦게 시켜 가지고 만 원 상태 결혼을 늦게 시키면 얘도 적게 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정 경제학자들이 시장을 강조하잖아요. 정부의 어떤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근데 멜스스만은 유일하게 뭐냐면 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가지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아니고 요거에 요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예. 적절한 게 아니라 저임금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 멜세스가 뒤에 인제 뭐냐면 케인즈적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멜세스가 뒤에 이제 수정자본주의인 케인즈에게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뭐냐면 독특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인문을 쓴 사람도 유명하지만 고정경제학자로서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도 멜세스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경제학적 틀하고는 좀 약간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4 번을 보면 아담 스미스는 부의 원천이 산업 각 분야의 상품 생산 즉 노동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이 하여금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임한 것이 통제나 간섭보다 사회복리에 더 증진시킬 수 있다. 국가의 간섭을 이제 뭐냐면 어 최소화시켜야 된다. 국가는 더 이상 노터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부의 원천을 노동으로 보는 거 그 관점이 고정 경제의 주요 관점인데 후에 인제 마르크스도 이 뭐냐면 부의 원천을 노동으로 봐요. 노동. 그러니까 인제 이 노동을 가지고 인제 뭐냐면 자본주의 이론을 깨니까 이 고정 경제학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야. '야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고정 경제학자들이 인제 좀 전에 그 노동으로 보는 부의 가치를 버리고 부의 원천을 노동으로 보는 걸 버리고 한계 호용적인 측면에서 부의 가치를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요게 인제 있다는 거.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답이 3 번인데 이게 아마 이게 96 년도 기출 문제니까 일사과 융합 관련된 문제로 이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92 년도에서 96 년도 그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한 객관식 문제인데 한 60 문제인가 되게 넘어요. 되게 많은데 역사과 외에도 지리과 문제도 있고요. 일사과 문제도 있어. 그래서 역사, 지리, 일사 문제 같이 내고 같이 시험 본 것 같아 그때는요.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편집할 때는 역사과 관련된 내용들만 좀 뽑아서 냈는데 아마 이거는 역사와 일사의 융합적인 문제? 그렇게 인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6 번을 볼게요. 자 밑줄친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은 자 여기 밑줄 친 건데 밑줄 치지 않셨네요. 여기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이들은 모든 조직, 정치 조직, 균열, 권위를 거부하고 국가 권력 강제 수단을 철폐하고자 했다. 또한 인간이 법과 사회 체계 구조부터 벗어나 사회 상호 부주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진정함의 정에 도달할 수 있겠다. 자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을 강제 철폐하자. 이게 뭐죠? 무정부주의라고 아시죠?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아나키즘의 이 정부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그 권력 구조를 얘기해요. 여기는 국가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도 될 수 있고 경찰 조직도 될 수 있고 군대도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쿠니하고 크로포트키 그런 사람들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인제 요 관련된 무정부주의와 관련된 설명 오는 것을 보면 자 1 번을 보면 기억을 보면 영국의 인민헌장 운동의 주요 세력이었다. 자 인민헌장은 뭐죠? 차티스트 운동이죠. 차티스트 운동. 예전에 한번 인민헌장 나왔죠. 그걸 주도했던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인데 차티스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러버라는 사람이 있어. 러버. 근데 이 사람이 한때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협력해서 1845 년에 우회민주주의 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노동자 조직을 이제 단결을 호소하고 그다음 제1 인터내셔널에 참여하긴 했지만 요 사람은 무정부주의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들은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근데 차티스트 운동과 무정부 관련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관련성이 있다면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좀 손을 잡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손을 잡았다. 이 정도야. 사회주의가 손을 잡았다는 정도지 요건 무정부와 상관없는 단체고. 자, 니은을 보면 제1 인터내셔널 마르크스 진영과 충돌했다. 맞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제1 인터내셔널은 1864년에 결성됐는데 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중심으로 해서 주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영국 노동조합 다포들, 오웬주의자, 차티스트 아까 말한 무정부주의, 프로동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때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르크스 주자는 소수에 불과했어요. 창립은 마르크스, 엥겔스 중심이었지만 실제로 거기 구성원들 보면 마르크스 주자 소수에 불과했어.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는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이제 뭔가 정체성 확립하려고 했지만 이념적 동질성 원했지만 포노돈 같은 박훈이 같은 무정부주의자는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충돌하면서 해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완전 달라요, 얘네들이.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이제 얘기했지만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는 틀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 맞고. 20세기 초 프랑스의 생티칼리니스트 조직에 완화시켰다. 조직들을 완화시켰다는데, 자, 요거는 왜 틀렸냐? 생디칼리스트가 이제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은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프랑스 노조에서 나타나는 그 영향, 그 어떤 사상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 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요. 노조 중심의 파업과 직접 행동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걸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자. 그래서 이제 1880년대에 이 노동운동을 주도를 했지만 나중에 1910년에 철도 노조의 대규모 파업 때문에 실패한 후에 생디칼리즘을 쇠퇴했어요. 그래서 그 생디칼리스트가 무정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정부주의 조직을 자들이 생디칼리스트의 조직을 완화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무정부의 영향을 받은 게 생디칼리스트니까 생디칼리스트이즘이기 때문에 세대 배경하고는 상관없고 오히려 이들이 탄생된 배경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포어동의 재산이란 무엇인가? 이론적 기초가 됐다. 이거 왜 이래 또? 가끔 얘가 좀 이상하네요. 자, 재산이란 무엇인가? 이거 맞죠? 포어동은 무정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재산을 자본가들이 무산자들 착취하고 얻은 합법적인 작물이다라고 간주하고요. 그래서 그는 자본가의 부의 독점을 비판하면서 소규모 재산의 소유만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답이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포어동의 재산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무정부에 관련된 건 니은과 니을. 네,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 볼게요. 제국주의는 19세기 중후반 때 등장한 이제 사상이죠. 그 당시 이제 제2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거쳐서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국내 상황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마르크스 예언과 달리 소시민 집단들이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거죠. 예, 맞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형성이 되죠. 중간 계층이 없어지고, 그래서 소수의 부르주아 세력들이 부의 99%를 먹고, 그리고 밑에 이제 프로레타 계층이 1% 이렇게 해서 결국 프로레타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유자를 뒤엎고 사회주의 정부를 세운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르크스와 얘랑 달리 요 소시민 집단 중상층들이 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들을 뭐라고 하냐면 뿌띠푸르주아라고 하죠. 뿌띠푸르주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뿌띠푸르주아는 뭐냐면 어 자본도 소유하고 있지만 자본도 인제 부르주아처럼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자본 가지고만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처럼 노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계층이야. 아, 그래서 자본과 함께 노동을 동시에 하는 계층. 자본가이면서도 그 자본을 통해서 완전히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도 같이 하는 계층. 이들을 뿌띠뿌르주아라고 해요. 중상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자유방임주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국가는 19세기 초에 비해 약화됐다. 자, 자유방임주의는 주로 국내 경제 정책에만 영향을 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 때는 외교, 군사, 행정
입장에서는 국가의 전반적 역할을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 영향을 미쳤지만 이 국가의 어떤 그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더 강해졌다. 예. 그래서 자유방임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은 국내 문제고, 그리고 뭐냐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 건 이제 국제적인 문제 있죠. 외교 관계라든지 행정, 군사 이런 데는 오히려 국가 역할이 강해졌고,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했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자, 그다음 3 번을 볼게요. 선거권이 꾸준히 확대됨에 불구하고 계급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주어졌죠. 예. 근데 이제 독일 보시면 노동자의 3인당, 부유자 계층은 자유당이시고 계급별 투표가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이 증대됐다. 이렇게 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정치권으로 흡수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국의 이제 상황이 좀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줬지만 계급별 투표 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투쟁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있는데 선지를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2번 틀리니까 3 번은 이제 맞다고 해서 제가 이제 독일의 경우에 들어 갖고 해석을 한 거고요. 4 번을 보면 대기업의 성장 후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부유자 세대 특권 계급화 됐죠. 예.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 때 제2차 산업혁명 때는 조선, 철강 같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중화학공을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자본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 투기 자본이나 들어가 이제 투자 자본이나 이윤을 금방 회수하는 면직물 같은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공업은 자본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일정의 규모의 시장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지 투자 자본과 이윤을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싸우다 보면 인제 이런 중화업 시장 같은 이제 투자가 많은 사업 같은 건 몇 개 기업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독과점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독과점 기업들이 투자은행이 이제 소유하게 되고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이 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런 대기업 성장,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중화공업 같은 이제 장치 사업 같은 투자가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세 개로 해 갖고 대기업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독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포르쉐라든지 트러스트라든지 이런 독점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맞죠? 자, 그다음에 2 번을 볼게요. 2 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1 번의 제국주의 발생 배경을 세 가지 서술하고 2 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세계화의 과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일찍이 제국주의라고 불렸던 그 침략적 행위가 모든 세계화의 한 전략이었다. 자, 요거 내용인데 제국주의가 불리는 침략적 행위는 모든 세계화의 전략이다. 제국주의 발생의 배경 세 가지인데 이때 제국주의는 19세기 때 등장한 고전적 제국주의죠. 이 자유주의 의미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이때 의미는 19세기에 등장한 고전적 제국주의라고 하고 있고 볼 수 있고, 최근의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한 생산의 국제화, 금융의 국제화가 특징 지우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자본주의 세계화, 즉 세계 자본주의를 분할하고 통합한 핵심 조치는 요게 들어갈 게 있는 게 다국적 기업이에요. 예, 다국적 기업. 근데 우리가 다국적 기업까지 알 필요 없고, 왜 알 필요 없을까? 이거는 그 01년 문제에 그 저희 뭐냐면 통합사회과 문제야. 그래서 02년 이전까지 통합사회과 문제가 한두 문제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제끼고 요게 우리나라 우리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 19세기 때 등장한 고전적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을 쓰는 거야.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면요. 교재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인은 독점 자본, 금융 자본의 발전 후 잉여 자본의 해외 투자에 의한 투자 지역으로서 식민지에 진출했다. 그래서 종전의 식민지가 두 가지 목적이죠. 원료 공급지와 그다음에 상품 시장의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남아도는 이제 시장의 어떤 자본의 투자지로서 어 뭐냐면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를 원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족적 이데올기가 뒷받침했다. 이때 민족적 이데올기는 침략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통합적 민족주의, 국가주의죠. 사회진화 같은 이념적인 것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제2차 산업혁명, 석유라든지 고무 등 턴스텐 같은 새로운 연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죠. 주로 어느 지역에 생산돼요? 그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그 뭐냐면 침략한 국가들이 인제 뭐냐면 좀 한계가 한정돼 있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걸 얻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 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저 중동 지역에 들어가거나 아니 동남아시아 지역은 예전에 항식료가 주요 목적인데 인제는 뭐 석유라든지 고물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냐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뭐냐 '식민지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원인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3 번을 보죠. 3 번은 "달에 해당하는 나라 이름을 쓰고 나에 들어갈 역사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 보면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과 그 결과를 살펴봅시다.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1884년 팔 베르닝 회의에서 여기에서 인제 베르닝 회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제 그 베르닝 회의 있죠. 어 그래서 인제 그 베르닝 회의가 아니라 이거는 인제 무슨 베르닝 회의냐면 그 당시 그 베르닝 서아프리카 회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르닝 회의는 1878 년에 있는 베르닝 회의고 여기는 그 뒤에 1884 년에 2월 달에 행해진 그 정식 명칭은 베르린 서아프리카이라고 해요. 자 요걸 주재했던 것은 그 1878년 베르린 회의와 함께 똑같이 비스마르크죠. 예. 그래서 이제 콩고 문제로 인제 유럽 열강들이 싸우니까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인제 베르린 회의를 개최한 거죠. 그래서 1884년 베르린에서 벨기에의 국제사회를 승인받고 뭘 관리하도록 된 거죠? 여기 콩고를 관리하도록 콩고. 콩고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좀 약간 좀 틀린 것도 있어요. 뭐가 틀렸냐면 요때 이제 콩고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이 벨기에 정부가 아니었어요. 이 벨기에 정부가 아니라 콩고 협회가 이제 있거든요. 콩고 협회에서 그 벨기에 정부도 따로 있고 콩고 협회 회원 그 뭐냐면 어 대표가 요 회의에 참석을 했어. 참석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콩고협회 땅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데 그러면 콩고협회는 어떤 단체냐? 벨기에 레오폴드 2 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 레오폴드 2 세가 만든 단체야. 그러니까 개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 대표와 함께 콩고협회라는 레오폴드 2 세의 개인 단체가 가입을 참여했고 실제로 콩고한테 준 게 아니라 아니 벨기에한테 준 게 아니라 레오폴드 2 세는 벨기에 왕한테 준 거야. 그래서 이 콩고는 벨기에 국유지가 아니라 레오폴드 2 세의 사유지였어요. 거기에 인제 뭐냐면 자기의 계례 정부였던 콩고 자유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거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많이 고무가 많이 생산됐거든요.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인제 뭐냐면 손바닥을 막 잘라내죠. 예. 그래서 이제 국제적 막 지탄을 받게 돼. 결국에는 인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레오폴드 2 세가 이제 콩고 자유국에 있는 콩고를 그냥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누구야 나중에 벨기에 정부한테 넘기죠. 그 벨기에 정부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는 엄연히 벨기에에 받은 게 아니라 레오폴드 2 세의 콩고 협회에게 뭐냐면 넘겨줬다. 그래서 콩고 자유국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배경 설명이에요. 자 하여튼 이곳의 강산과 대농장에 일했던 원주민 비위생적인 환경과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수십만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손과 발이 막 잘라가고 예 잘라내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학생 2를 보면 1899년 7 월에 기역 지역에 일어났던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영국에 살아남은 민간인들이 수용소로 감금했고 영국에 살아남은 민간인들까지 수용소에 감금했고 원주민 또한 그 통방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요게 나는 뭘까요 여기는? 예. 나는. 자 여기는 나는 사건과 관련된 명칭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보호전쟁이죠. 보호전쟁. 예. 그 기역 지역이 여기 지역이죠. 예. 요 지역은 인제 어느 지역이냐면 보호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야. 이 보호인들이 트랜스바ల్ 자유국이니 뭐 이런 그 오렌지 자유국이니 이런 것들을 인제 만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네덜란드 지역은 그 어떤 지역이에요? 이 남아프리카 지역은 원래는 인제 네덜란드가 개척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가 개척해서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갔죠. 그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인제 그 영국 통치했던 네덜란드 일부가 영국의 어떤 그 정치에 반발해서 특히 인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예 제도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그 꼴 보기 싫어 갖고 내륙에 들어가서 세운 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트랜스발 공화국하고 오렌지 자유국을 건국했는데 영국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어차피 여기 뭐 들어가 봤자 조그만 농업 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내버려 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금강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영국이 인제 여기를 먹으려고 했고 그 보호인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1차 보호 전쟁과 2차 보호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결국에는 보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어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편입시켜 버렸죠. 그래서 인제 이 편입시켰다는 거, 그때 인제 그 뭐냐면 보호인들 포로들 뿐만 아니라 보호인들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인들까지 다 잡아 수용소에 집어넣고 뭐냐면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영국이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가해나는 콩고, 그다음에 사건의 명칭은 아 보호전쟁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여기에 더 추가하면 1884 년 베르린 회의에서 결정된 게 있어. 이게 무슨 결정이냐? 네, 중요한 결정이죠. 자, 여기에서 인제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냐면 아프리카 분할 원칙이 정해졌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이 정해진 거야. 실질적인 지배 형태, 점령과 지배. 그다음 두 번째는 주민들의 동의. 이렇게 인제 이것만 받으면 그 땅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다. 이 원칙이 한 거야. 즉 주민들의 동의는 뭐 이게 형식적인 거 이게 중요해요. 실질적인 어떤 지배와 그 점령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뭐냐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인자다. 이런 논리가 제시됐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 번을 볼게요, 4 번. 다음은 이제 영국의 정치가의 연설 중에 일부다. 자, 이 글에 나타난 영국의 대정책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인도가 없다면 비스코필드 백장, 디즐레인이라고 하죠. 유명한 이제 그 정치가 중에 한 명이죠, 영국의. 수에즈 운하 주식을 사들이지 않을 것이고,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인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케이프 시민지를 점령하지 않을 것이며, 아프리카 영토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가 없었다면 메소포타미아의 우월적 지위와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만의 지배적 지위를 획득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듯이 영국이 강대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 이 인도 강대한 식민지 중에 인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인도 중심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개척한 이유가 뭐야? 인도로 편히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인제 뭐냐면 수에즈 운하를 또 확실히 통치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보호국 삼았고요. 예. 그리고 인제 케이프 식민지 같은 경우에도 수에즈 운하 만들기 전에 인도를 가기 위해서 여기 장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악을 한 거고. 그리고 인도를 가는 길목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페르시아만을 확실히 장악을 해야지 인도를 확실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인도가 왜 중요한 요충지였냐? 일단은 인구가 뭐예요? 많죠, 인구는 인도가. 그러다 보니까 상품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어. 그리고 또 원료 공급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료 공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값싼 면직 그 목화를 가지고 와서 인도산 목화를 가져서 요걸 만들어서 영국에 만들어서 인도에 갖다 팔죠, 상품 시장 역할을. 그래서 그 당시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의 개척 역할을 하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 밖으로 배출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국내 신업자 문제와 가입 문제 해결에도 됐다.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 정책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5 번을 볼게요. 자, 5 번을 보면 기획의 전개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취한 통상 정책 차이점을 쓰고, 자, 나의 형상의 외교상 의의를 두 가지 쓰시오. 자, 홉스는 기획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내 시장에서 유리한 투자와 불가능해진 잉여 자본에 첨예한 해외 투자가 경쟁을 지적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 기획은 뭘까요? 제국주의죠. 이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됐던 사람이 홉스예요. 이 홉스를 또 비판적으로 계승한 사람이 레닝이죠. 그래서 레닌과 홉스가 인제 그 제국주의론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제국주의는 뭐냐면, 제국주의 정책은 뭐냐면 구매력 부족이다. 그래서 국내에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해서 각국의 식민지 개척을 확대해 나갔고, 그러면서 제국주의 정책이 인제 뭐냐면 이런 펼치게 됐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제 시장을 넓혀야 되겠죠, 내수를.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많은 이제 월급을 줘서 그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면 국제 시장, 이제 국외 시장 필요 없잖아. 국내에서 다 이제 뭐냐면 물건을 처리하고 파니까 그걸 인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여기 들어간 건 제국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투자 대상을 필요한 과도한 자본의 축적과 국내 시장 부족으로 제국주의가 뭐냐면 야기되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그 잉여 자본들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식민지에 투입하고, 두 번째는 식민지에서 어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에 대한 레닝은 이걸 또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레닝은 이 제국주의를 어떻게 봤냐. 이 사람은 인제 자본주의 최고 단계이자 국제 독점 자본 집단과 자본주의 국가를 위한 세계 영토 분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국주의의 발생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독점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는 제2 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제2 차 산업혁명은 주로 철강이라든지 어 중화학공업 이런 등등 대규모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들로 중심으로 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자본을 투자할 만큼 많은 또 어떤 일정한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그 몇 개 기업이 인제 뭐냐면 시장을 어 형성하면서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고, 그다음 많은 인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은행 그 돈을 빌려준 은행 또한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소매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으로 규모가 커지게 돼.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인제 뭐냐면 이런 뭐냐면 중화학공업 사업에 많이 투자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 기업들이 돈을 못 갚으면 이 투자은행들이 그 기업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이 소유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업자본은 대규모 기업가, 이 금융자본 그들에게 돈을 빌렸던 금융자본이 그들을 먹으면서 하나의 결합이 되죠. 그래서 산업자본과 그 은행자본들이 결합되면서 무슨 자본주의가 낳게 되고 금융자본주의가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뭐냐면 거대 기업도 등장하지만 거대 기업을 돈을 빌려줄 만큼 또 거대 은행도 등장하죠. 투자은행. 그 은행들에게 자본이 집중되니까 더 이상 이제 국내에 인제 자본을 집중해 갖고는 투자해 갖고는 이득이 안 나는 거야. 한계 호응의 법칙에 따라서 홀수에 떠지니까 이 잉여 자본은 어디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식민지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식민지 쟁탈전이 뭐냐면 일어나게 되고, 자본주의가 발달될수록 자본이 고도 집중화되면서 이 잉여 자본들이 투자지가 더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냐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식민지를 하는 과정에서 쟁탈전이 1 차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결국엔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이게 인제 뭐냐면 레닝의 제국주의론이에요. 제국주의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있는 제국주의 발생 배경은 레닝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닝의 관점. 그래서 영토 분할을 계속 이들에서 제국주의를 금융자본의 역할 혹은 독점자본의 대두와 관련되어 설명됐다. 레닝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자세한 내용은 강독강의나 이제 경기도 서머노트 강의 시간 때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나를 볼게요. 자, 1 번을 보면 영국 정부는 이집트의 정치적 상태를 변경할 의도가 없음을 선언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집트에서 영국의 행동에 방해하지 않을 걸 선언한다. 자, 프랑스 정부는 모로코의 정치적 상태를 변경할 의도가 없음을 선언한다. 자, 영국 정부는 모로코의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정치, 행정, 경제, 군사 개혁을 위한 원조와 권리가 프랑스에 속한다고 승인한다. 모로코는 그 당시 독립국이었지만 이 프랑스가 요 지역을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걸 이제 인정을 해 주고, 대신에 프랑스 정부는 이제 영국의 이집트 의 장악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요건 1904 년에 맺은 영프 협상이에요. 영프 협상. 영국과 프랑스 간의 3국 협상 중에 하나죠. 1904 년은. 이 영프 협상이 맺어진 그 배경은 독일 때문이에요. 독일 누가 등장했어요? 네, 빌런이었던 빌헬름 2 세가 등장하죠. 이 사람이 제국주의 정책을 하고 뭐 군비 확장 정책을 하니까 영국이 예전에 명예로운 고립을 내세우고 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인제 다른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영프 협상을 맺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기억의 전개 과정,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취한 통상 정책이 뭐냐? 자, 프랑스는 그 통상 정책은 관세 설정 등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추세가 이 보호무역주의였어요. 예. 근데 유일하게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지 않는 국가가 있었죠. 영국이죠. 영국은 정전에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무역주의를 내세웠다. 예,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뭐냐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무역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게 좀 차이야. 근데 영국도 나중에 들면 이 자유주의 무역주의를 포기하게 돼요. 그게 그 결과가 뭐냐 1929 년에 대공황이죠. 대공황으로 타결받으니까 영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와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파운드 불룩이 형성된 거죠. 파운드 불룩이.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해 협상의 외교상의 의의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영불 협상의 외교적 의의를 보면 자, 독일에 팽창하고 있는 그 영국과 프랑스 간의 공동 보조 체제 형성. 예. 그게 있고 프랑스의 외교적 탈피. 프랑스의 입장을 볼 때는 독일의 어떤 그 고립주의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프랑스 고립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걸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상호 간에 좀 전에 소개했던 식민지를 인정해 준 거. 자, 이집트를 인정해 준 프랑스. 물론 이집트는 그 당시에 식민지라는 것보다는 보호령이었지만 하여튼 영국의 보호령이었던 이집트를 인정해 주고 자, 프랑스는 인정해 주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모로코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해 줬죠. 예. 그런 것들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인제 러시아 혁명 볼게요. 자, 러시아 제1차 혁명에서 제기된 민중들의 요구 중에 10월 선언으로 얻어낸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인제 제1차 혁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1905 년이라고 했으니까 피에 일루리 사건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이제 3 월 혁명 11월 혁명은 2차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인제 피어 일루리 사건 때 일어난 것은 그때 러일 전쟁의 패배로 인한 불만 고조 때문에 있고 불만 고조 짜르의 전제 정치 그리고 산업혁명과 노동자 증가 이런 것들을 인제 배경으로 해 갖고 일어났는데 1904년 12 월에 페테르부르크에서 한 공장의 노동자들이 여러 공장의 노동자들이 모여 가지고 욕을 하게 돼요. 하루 8 시간 노동제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등 요구하는 건의안을 기업 쪽에 제출했는데 이게 안 들어 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1월 22일날 20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짜르에 가려고 이제 걸어갔는데 그때 군대와 경찰이 투입돼서 시위군 중에게 무차별로 발표를 하면서 수천 명 사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일요일 날 눈밭에 피 흘렸기 때문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하고 그 농민들도 저항하고요. 그리고 군인들도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유자 세력도 폭동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이때 이제 민중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재헌의의 구성 그다음에 시민적 자유 그 8 시간 노동제 민주공화정 그다음 정치범 석방 등등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각계각층 혁명이 여기가 확산되니까 당황했던 니콜라이 2 세가 사태 수습 차원에서 민중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 선언인 거야. 10월 선언. 이걸 이제 10월 칙령이라고 하죠. 황제가 공포했기 때문에. 자, 그중에 들어준 게 뭐냐 민중들의 요구 중에 여기에 이제 3 번이죠. 양심, 언론, 집회의 결사 자유예요. 예. 요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들어준 것 같아. 일단 8 시간 노동제 안 들어줬고 민주공화국은 들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대토지 몰수와 농민의 재분배도 안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3번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중들의 요구 그리고 10월 선언 내용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2 번을 볼게요. 다음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가와 나를 시대순으로 쓰고 다의 신경제 정책이 시작이 된 이유를 한 줄로 쓰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다의 맨세비키 주장을 한 줄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순서를 먼저 얘기해 보면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 사회민주당이 볼세비키와 맨세비키로 분류됐다. 이게 몇 년이냐면 1903 년이야.
자, 사회민주당은 그 당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여서 인제 든 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민주당이 1898년인가에 이게 결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인제 제2차 뭐냐면 그 전당대회 때 이견 차이로 볼세비키와 멘세비키로 분열이 됐어. 볼세비키라는 의미는 다수당이라는 뜻이고 멘세비키는 소수당이라는 의미야. 소수. 근데 실질적으로 소수지만 이건 말일 뿐이고 어느덧 실제로 멘세비키가 다수고 얘네들이 소수예요. 실질적으로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그때 참가했던 이제 당대표 대회에서 대표위원 중에 많은 수가 볼세비키고 그다음 만세비키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세력 규모를 볼 때는 맨세비키가 다수고 볼세비키가 소수야. 저희 언어하고 이제 단어하고 좀 뜻하고 원래 세력 실제 세력하고 좀 달라요. 자, 근데 그때 왜 분열됐냐 하면 혁명 방식을 가지고 이제 분열이 됐는데 이때 이제 볼세비키는 직업적 혁명가들을 추정해. 전위 조직, 노동자들의 전위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좀 다른 농민보다 훨씬 더 앞선 집단이었거든요. 이 전위 조직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 갖고 혁명적 지도자들이 이 전위 조직을 이끌어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맨세비키는 이런 볼세비키가 주장한 전위 조직론이나 혁명적 지도자론을 그 뭐냐면 반대하고 대중 조직을 강조하죠. 노동자, 농민 합쳐 갖고 뭐 같이 일어나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민주적인 대중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볼세비키와 멘세비키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등장한 거죠. 근데 이제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그 2 단계 혁명론을 인정했다라는 거야. 2 단계 혁명론. 2 단계 혁명론은 먼저 자본주의가 된 다음에 혁명이 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볼세비키, 멘세비키, 사회혁명당 이것들 2 단계 혁명론을 이제 인정했는데 이게 이제 2 단계 혁명론도 볼세비키와 멘세비키의 위견 차이가 인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어 3월 혁명이 끝나고 나서 4월 태제를 공포하거든요. 누가? 레닌이. 레닌이 등장하면서 트로츠키 이론을 일부 수용을 했어. 100% 수용한 건 아니지만 일부 수용해서 동시혁명론을 주장해요. 이건 뭐냐? 자, 자본주의 혁명이 진행된 상태에서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혁명이 진행된 상태에서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혁명이 자본주의적 혁명, 자유주의에서 자본주의 혁명 같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도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자유주의 정부를 타파하고 그 뭐냐면 볼세비키 중심으로 그러니까 볼세비키가 다시 소비에트 중심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 노동자 중심으로.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이제 내용을 그 4월 태제에 공포하죠. 이때부터 인제 계기로 해서 볼세비키가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2 단계 혁명을 폐기를 하고 볼세비키 그러니까 레닌이 주장한 이런 연속혁명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어 그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농업주의 러시아에서 그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멘세비키와 볼세비키의 두 가지 의견이었지만 둘 다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나중에 볼세비키가 방향을 돌려서 사회주의 혁명보다 부유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부유주의 혁명보다 동시에 일어나거나 좀 더 앞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맨세비키 주장을 인제 쓰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 있어 답이. 자, 일단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농업 중심의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혁명보다 부유자 중심의 민주혁명을 선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2 단계 혁명론이죠. 그렇지만 볼세비키도 초창기 때 2 단계 혁명론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4월 태제 이후부터는 그걸 부정을 하면서 맨세비키 이론을 부정하죠. 이거 그러니까 2 단계 혁명을 부정하면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도 뭐죠? 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 동시혁명을 인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은 소수의 혁명 조직이 아니라 민주적 대중 조직을 조직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 소수 조직은 볼세비키 대중적인 민주적 대중중심 맨세비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세비키하고
맨세비키의 차이점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자세히 거기 써 놨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3 번을 보죠. 3번 보면 "다음은 러시아 혁명에 관련된 연포이다. 기획과 미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905년 1 월에 피111 사건이 나오고 1905년 10 월에 10월 성명 그다음에 1917년 2 월에 페트로그라드의 민주시위 그다음에 여기 임시정부 그다음에 4월 태제, 10월 혁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렇게 돼 있지만 또는 3월 혁명 그다음에 11월 혁명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그래 갖고 인제 그레고리 역을 쓰면 이렇게 2월 혁명, 10월 혁명이지만 그 뒤에 인제 러시아 고유의 율리우스 역을 쓰면 3월 혁명, 11월 혁명이 된 거야. 명칭은 다르지만 똑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인제 보면 그 내용을 볼게요. 기획에서 짜는 니콜라이스가 두말레산을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틀렸죠? 예. 짜는 니콜라이 2 세는 재헌의회 선거 요구는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지만 대신에 이제 두만을 설치를 허용해 줬어요, 두만을. 두만은 헌법은 아니지만 입법기관이죠. 헌 그래서 일반법을 제정할 수 있는 두만을 설치를 했다. 해산이 아니라 설치를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네 틀렸죠. 그다음에 니은은 페트로그라드 민주시위는 레닌이 이끄는 볼세비크가 주도했다. 아니죠. 요거는 인제 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러시아가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독일한테 연패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문제가 생긴 거야. 민중들은 러시아가 이기면 상관없는데 지금 독일한테 연패를 하고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제 뭐냐면 전쟁 물자를 이제 보내야 되니까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연 발생적으로 요 페트로그라드에서 민중시위가 있었고 참고로 이때 수도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페트로그란드죠. 자 하여튼 이게 인제 페트로그라드 모스크바까지 확대된 거야 시위가. 그래서 이때 시위는 이 2월 혁명, 3월 혁명의 시위는 볼세비키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3월 혁명은 누구냐? 자연 발생적으로 인제 시작된 된 거다. 그런데 인제 점점 인제 군인들로 만들고 뭐 소비에트도 만들고 하니까 이때 자연 발생적 시위가 중심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소비에트야. 그래서 소비에트가 이제 중심으로 해 갖고 나중에 인제 주도를 한 거죠. 예. 근데 이때 소비에트를 볼세비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소비에트는 여러 사회혁명당이라든지 무정부주의자라든지 그다음에 볼세비, 맨세비키 등 다양한 정당들이 가입한 연합 조직이에요. 연합 단체죠. 근데 이걸 무슨 볼세비키, 소비에트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갖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요 소비에트가 주도를 했지만 그 안에 인제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멘세비키가 가지고 있어요. 소비에트는 볼세비키가 소비에트에서 소수파에 불과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러면 언제 이 볼세비키가 소비에트를 장악하냐면 나중의 일이죠, 이거는. 나중에 인제 8월 봉기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요때 계기로 해 갖고 볼세비키가 페트로그라드나 레닌그라드 페트로그라드나 모스크바 같은 주요 소비에트를 장악하거든요. 이건 뒤의 얘기야. 근데 3월 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소비에트를 장악했던 계층은 볼세비키와 맨세비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레닌은 어디 있었냐? 레닌은 국내에 있지 않았죠. 저쪽에 스위스 망명가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독일 공부에서 레닌이 이제 전쟁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레닌을 러시아에 잔입시키면 이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면 전쟁을 중지시킬 거라 생각해서 레닌을 모셔다가 러시아를 보낸 거죠. 예. 나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레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레닌에 의한 볼세비키가 주도를 했다는 건 틀리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인제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소비에트가 만들어지자 이 소비에트가 주도를 했다. 근데 그때 소비에트는 맨세비키 중심의 소비에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렸고 자 그다음에 디귿에서 임시정부가 구성됐다 그랬죠. 자 임시정부가 이제 보면 입헌민주당과 볼세비키가 구성됐다 하는데 이 2호 혁명 끝난 다음에 곧바로 구성된 임시정부는 볼세비키는 참여 안 했죠. 그 당시에 이제 프로노프의 2 단계 혁명에 따라서 부르주아 혁명이 먼저다 해 가지고 그 당시 인제 소비에트는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래 갖고 부르주아 세력들이 인제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요걸 때 자유주의 정권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인제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던 정부와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맨세비키들이 장악한 그 당시 소비에트 간의 권력 구조 이혼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혼화. 물론 나중에 이제 제1차 연립내각, 2차 연립내각 하면서 이때 이제 맨세비키나 사형명단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참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때 초창기 때 임시정부는 자유주의자로 구성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헌 민주당은 맞지만 볼세비키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볼세비키는 12월 혁명 이전까지 계속 권력에 소외돼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1차 연립내각, 2차 연립내각도 볼세비키는 참여하지 않았죠. 거의 탄압받았죠. 예, 저 맨세비키나 그다음에 뭐 사형명당 그런 사람이 이제 했고 카렌스키 같은 사람도 이제 나중에 그 제2차 연립내각을 뭐냐면 수장의 카렌스키도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혁명당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예. 그래서 볼세비키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레닌은 리오에서 리엘 뭐야? 4월 태제에서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과 소비에트 권력 집중을 주장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당시 레닌이 독일 참모부의 도움을 받고 이제 러시아에 들어왔잖아요. 그 망명 다음 날에 볼세비키와 맨세비키의 합동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4월 태제를 공포하죠. 4월 태제. 4월 태제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아까 침해 망했던 트럼프의 2단계 혁명에 따라서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불자 혁명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그 권력을 이제 정부한테 넘겼잖아요. 근데 그때 임시정부는 자유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됐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이원화되는데 이걸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 집중시키자 이렇게 이제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토지를 농민에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농민들이 이제 전체 인구의 90% 차지하니까 요걸 이제 했는데 토지를 농민들에게 주는데 농민들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작권을 주는 거야. 하여튼 있고 전쟁 반대, 즉각적인 이제 평화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5번을 보면 소비에트 공화국은 미은의 결과를 수용했다. 자, 여기 보면 헌법 제정회의 선거를 했는데 소비에트 공화국은 이때 없었죠. 일단 소비에트 공화국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이때 이제 러시아 이제 뭐냐면 소비에트 대회가 있었어요. 아, 맞네요, 맞네. 그 소비에트 연합공화국, 네, 잘못 잘못 설명했어요. 소비에트 공화국이 막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2차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를 열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임됐죠. 예, 그걸 제가 소련을 찾고 가겠어요. 예, 하여튼 그때 이제 미음의 결과를 수용했다는 건데 그때 이제 여러 단체들이 요구한 게 재정회의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뭐냐 수용을 했어. 어. 헌법 그 뭐냐면 헌법 제정회의 선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막상 선거를 하고 딱 뚜껑을 열어 보니까 사회혁명당 우파 세력들, 우파 세력들이 과반수를 차지한 거야. 그리고 볼세비키는 25% 밖에 차지를 못하는 거야. 선거는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는 수용할 수 없죠. 만약에 선거 결과를 수용하면 권력을 누구한테 뺏길 수밖에 없어요. 사형명단한테 뺏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레닌은 볼세비키 그 소비에트 공화국은 어떻게 해요? 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의회 이제 안 된다. 의회 이제 설립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의회 중심의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에트 중심의 권력을 만들어. 소비에트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의회를 중심으로 했는데 소비에트는 러시아는 소비에트 중심의 권력 구조를 재편했다. 왜냐하면 의회를 하면 그 당시 농민들 투표를 하면 농민들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노동자 중심의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권력 구조 재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소비에트 공화국은 미응의 결과, 헌법 제정 선거 회의 결과를 수용했던 게 수용하지 않았죠. 헌법 제정 회의는 열었지만 선거 결과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틀리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을 볼게요. 다음 학습지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제정 러시아의 농민 문제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19세기에서 20세기 때 러시아 농촌사의 변화 이렇게 있고 자, 농노 해방론 있죠. 신의 은총으로 러시아 황제 폴란드 국가 핀란드 대공인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황제가 폴란드도 점령하고 있었고 핀란드도 먹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2세는 충성스러운 시민들에게 알린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농민들을 이제 농노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들에게 농민들에게 토지를 구매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라 기존의 토지를 돈을 주고 사는 형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농노해방론이죠. 농노해방론은 알렉산더 2세가 뭐냐면 했는데 계기가 됐던 전쟁이 뭐냐? 요게 크림 전쟁이죠. 크림 전쟁. 크림 전쟁. 그래서 이 크림 전쟁은 이제 그 당시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하고 싸웠던 전쟁인데 이 오스만 투르크를 누굴 지지했냐면 누가 지원을 했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근대 무기에 러시아가 굴복을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걸 봤던 이 알렉산더 2세가 큰 생각을 한 게 된 거야. 그때 이제 크림 전쟁 자체는 이제 그의 아버지 때 일어난 전쟁이죠. 니콜라 1세 때. 근데 이걸 이제 왕세자 시대 때 이거 봤던 이제 그 뭐냐면 알렉산더 2세가 니콜라 1세가 죽자 크림전쟁이 패배를 하자 니콜라 1세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2세가 집권한 거야. 그래서 이 크림전쟁을 보고 러시아의 후진성을 개탄하고 근대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획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제 쓸 거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내용 보면 자, 토지를 분배를 했지만 이 할당된 토지를 농민들에게 준 게 아니라 미르라는 농촌 공동체에게 소속시켰어요. 미르는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할 권리를 가졌고 장기간 거쳐 농민들에게 이제 농민들은 상환금을 이제 마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있고 여기 특징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미르기난 공동체에게 줬고 소유권을 그리고 개인은 그 밑에서 토지를 이제 분배를 받으면서 경작권을 받았다. 그리고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돈을 뭐냐 할부해서 갚아야 됐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고 니은과 디귿의 공통된 사상적 기반을 쓰시오. 사회혁명당과 스토리피의 농업계약. 이래죠. 분화우드 운동과 사회혁명당. 자, 요게 공통된 게 뭘까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인민주의죠. 인민주의. 어. 그래서 인민주의는 어떤 거냐면 그 앞에 미르라는 그 정통적인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이 이 미르를 통해서 뭔가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판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인민주의자라고 해요. 그 인민주의자들이 분화우드 운동도 이제 뭐냐면 일으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회혁명당도 창단을 하죠. 네, 사회혁명당.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니은의 내용을 가해 결과와 관련지어 쓰고 그 정치적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스투어피의 농업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스투어피는 언제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그 이 개혁을 했던 알렉산더 2세가 암살당하죠. 어. 그래서 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3세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 2세가 이제 암살당할 때 그 암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민주의자들이야. 인민주의자들. 그래서 이 인민주의자들이 이제 그 가격파들이 인민의 의지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당시 알렉산더 2세를 암살을 했죠. 레닌의 형도 그 알렉산더 2세 암살에 가담했다 사형당하고 그 사형당을 보고 레닌이 이제 쇼킹 그 킹받아갖고 사회주의 전환을 했죠. 이 사람이. 하여튼 알렉산더 3세가 즉위하고 나서 반동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나타난 수상이 누구냐면 스토우핑이야. 그 스토우핑이 그 여러 가지 농업 개혁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가해 결과, 잠깐 니은의 내용을 가해 결과 관련지어 쓰고,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토지를 구매한 권리 줬는데 미르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스토핑의 농업 개혁과 연결시켜 쓰라는 거야. 자, 스토핑 개혁 입장에 볼 때는 그 농촌사회 사회주의 확산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인민주의자들이 활개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들의 그 한계를 지지할 수 있는 계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보유지만 줬는데 안 되겠다. 소유주를 줘야겠다. 그래서 미륵 공동체를 폐지하고 그게 미륵에서 보유하는 소유지를 농민들에게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목적은 뭐냐면 어느 정도 중상 농민층을 형성해 갖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짜를 지지하게 만든 거야. 원래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들끼리 많은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홍계층을 창출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점진적인 개혁으로 입헌 정책을 구현하고 혁명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거. 또 농민 공동체를 해산하고 농촌의 계급 분화를 촉진하여 농민층의 정치적 행동 통을 가로막으려 했고, 왜냐하면 농민층 안에서 분홍계층과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분열시켜 놓으면 단결을 못 할 거 아니야. 분홍은 주로 한계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빈농들과는 이제 뭐냐면 한계를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자유농층을 창출하여 정권의 세력 지지기만 삼으려고 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토핑 개혁이 꼭 이 반동적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점진적으로 위로부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걸 통해 입헌 정치를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있었던 이제 사회혁명당,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인민주의자들 계승한 정당이 사회혁명당이잖아요. 아, 인민주의자들이 불만을 갖게 된 거야. 불만을. 예.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이제 스토핀이 미드 개최를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혁명당이나 인민주의자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사회혁명당을 이제 개선했으니까 그 인민주의자와 사회혁명당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 스토핀이 1911년에 사회혁명당에게 암살을 당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죽고 나서 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스토피 개혁은 흐지부지 된 거죠. 예. 뭐 하여튼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때 개혁이라도 좀 더 진행을 했으면 러시아가 오늘날 꼴은 안 됐고 그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동적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인 개혁인 것 같아요, 좀.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놨으니까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있고 뒤에 넘어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